네, 이렇게 만장일치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뉴욕 현지도 연결해 봤고요. 또 정부 성명도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김희준 전문기자 그리고 문성묵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희준 기자. 네. 자, 북한 제재 대상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인물들도 있고요. 어떤 부분이 좀 눈에 띄는지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지난 그 4차례 제재 안에서 그동안 그 제재 대상이 됐던 개인이나 북한 내 단체나 개인이 모두 32곳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단 한 차례 제재 결의안을 통해서 개인 16명, 단체 12곳에서 모두 28곳이 추가가 돼서 북한의 60곳의 개인이나 단체가 이제 그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게 됐는데요. 먼저 단체 중에 좀 눈에 띄는 것, 북한의 그동안 핵과 미사일 등 그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관여해온 모든 기관들이 총망라돼서 제재 대상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원자력 공업성은 북한의 핵 개발을 총괄을 해왔습니다. 그 2009년 7월 2차 핵실험 이후 제재 대상이 됐던 그 원자력 총국이 이름을 좀 바꿔서 원자력 공업성으로 바꾼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가우주개발국 이번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도 관여를 해왔죠. 김정은이 특히 이번에 그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그 서명하는 서류에 등장했던 그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것이 국가우주개발국이라 해서 어떤 위성 기술을 높이기 위한 기관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이것이 미국 본토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하는 그런 단체로 보고 있고요. 군수공업부는 북한의 군수산업 전반을 지도하고 관리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이 밖에 청천강 해운 2013년도 7월 그 파나마에서 무기를 싣고 가다가 이제 설탕 그 주머니 밑에 이제 무기를 싣고 가다가 이제 걸려서 선박이 동결되고 했는데 그것을 했던 청천강 해운이라던가 그다음에 국가우주개발국 그리고 정찰총국 이와 함께 이번에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에 이제 근로자의 임금이 들어가는 것으로 지목을 했던 그 노동당 39호실도 제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혹시 의외로 빠진 인물이나 단체가 있을까요? 김여정 얘기도 나오고 이제 김여정 얘기를 네. 많이 하죠. 김여정 하면은 그 노동당의 그 모든 서기국에서 그런 관련 자금들을 총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 김여정이 빠졌을까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이제 관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먼저 그 김여정이 사실상 이 북한의 어떤 비자금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 자료를 국제사회에 명백히 내놓기가 좀 어려웠던 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중국이 북한에 대한 어떤 북한 그 핵심 지도부를 직접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재에 좀 반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이 그 제재 대상에 오르면 여행 금지가 대상이 되고 또 자산 동결 대상이 되는데 사실 김여정이 자신의 이름으로 해외에 자산을 좀 숨겨두기도 어려울 뿐더러 사실 해외를 오가면서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 대상에 올려도 실효성이 없다라는 그런 지적도 좀 있었습니다. 자, 이번 이 제재가 구체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아닌 실제 지금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숨통을 죄겠다, 좀 힘들게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살펴본 제재안과 이 28개 단체, 인물들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조금 목을 줄 수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로 봅니다. 일단 북한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의 그 적개심을 높이고 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굉장히 그 주권을 침해하는 그런 조치다, 부당한 조치다라고 하는 왜곡 선전선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강력히 반발하는 그 자체가 북한이 굉장히 아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그동안 여러 차례, 4차례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그런 결의안들이 나왔고 이행이 됐지만 김정은으로서는 북한 정권으로서는 그렇게 별로 아프게 느끼질 않았단 말이죠. 그러나 이번에 제재 결의안에 대해서 미국 대표가 얘기했을 때 이 강한 이빨이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김정은이 아파할 만한 조치가 들어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제재 대상으로 나와 있는 기관이나 개인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육해공 이 통로를 사실상 봉쇄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이를테면 오늘 오늘 해군이 이 제주 남방에서 훈련을 했습니다만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선박은 다 전수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북한이 어디다가 숨겨서 불법
화물들을 교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예. 그런 부분. 예. 그 다음에 광물 거래를 제한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중국과 모든 교역 중에 특히 대중 수출품의 약 50%에 해당되는 광물, 그 중에 석탄. 이것은 약 한 10억 불 정도 규모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돈줄이 조여진다고 하는 것은 김정은으로서는 상당히 아픈 조치가 될 수 있고요. 예. 항공유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물론 민용으로 민수용으로 쓰는 것을 제외하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북한의 전투기라든지 또는 미사일 발사에 상당한 제한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지금 사치품이라든지 김정은이가 통치하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구들도 다 제재 대상에 포함이 됐거든요. 예. 특히 또 한 가지 주목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무기 거래 중에서 과거에는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된 거래를 주로 대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소총, 소화기 거래까지도 모두 차단을 시켰습니다. 범위를 좀 넓혔다. 예. 이런 넓혀서 말씀이시죠? 이제는 네. 북한이 과거에는 뭐 이 후진국 특히 테러 집단에 대해서 싼 값으로 AK 소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팔아서 약 한 1억 불 정도를 확보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마저도 이제 끊었기 때문에 예. 김정은으로서는 굉장히 아마 답답한 상황을 일단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답답하기도 듭니다. 하고 아까 아프다고 말씀하셨는데 김희준 기자께 계속 여쭤볼게요. 사치품 아까 제재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목록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제 사치품 하면 김정은이 뭐 자기 그 김정은 일가들의 이제 뭐 소비재이기도 하지만 또 군부나 다른 간부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런 사치품들을 선물로 주면서 이른바 그런 뭐 선물 통치를 해왔는데요. 예. 기존에는 이제 모두 7개의 그 사치품들이 있었습니다. 진주, 귀금속, 보석, 뭐 요트, 고급 자동차 등이 해당이 됐는데 요트, 뭐 이번에 벤츠 이런 것들이 많이 소개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지난 4차례 제재안에서 7개를 제재를 했다면 이번에는 이번 결의안에서만 5개 품목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특히 뭐 김정은이 차고 있다는 고급 시계, 그 김정은 부인 리설주도 뭐 이런 고급 시계나 이제 액세서리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여기다가 수상 레크레이션 장비인데 그 뭐 요트 같은 것이 해당이 될 거고요. 개인 선박 같은 게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스노우모빌은 그 김정은이 그 저기 스키장을 문을 열었죠. 마식령 예, 스키장. 마식령 스키장. 그런 예. 데서 쓸 수 있는 이제 장비들인데 $2,000 이상일 경우에 200만 원 넘는 정도의 스노우모빌은 다 제재 대상이 되고 이 크리스탈도 그냥 크리스탈에 납 크리스탈이라고 하는데 이제 크리스탈에 납 성분이 들어가면 훨씬 뭐 투명도나 이런 걸 좀 높인다고 합니다. 고급 네. 크리스탈이 되는 건데요. 예. 뭐 크리스탈, 뭐 레크레이션 스포츠 장비까지 아주 그 뭐 김정은 일가가 그동안 뭐 구입해왔던 대부분의 이런 뭐 그 사치품들까지도 제재 대상에 넣으면서 정말 그 구멍 없이 하려고 좀 애쓴 흔적들을 예. 좀 볼 수 있는 그런 단면이라고 할 구멍을 수가 말씀해 있겠습니다. 주셨는데 지금 문제는 사실 그동안의 대북 제재안 속에서도 밀무역이 사실 이루어져서 뭐 장마당도 뭐 활성화된 부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인력 송출이 현재 노동력 수출이 가능하고 생계다라는 조건이 붙으면 일단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지금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 러시아의 수정 사항도 어느 정도 있고요. 이 부분이 구멍이 생겨서 결국에 또 뒷문이 열리는 거 아닌가 이런 뭐 얘기가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요, 결의안이 채택된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저는 이 결의안의 채택은 출발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결의안을 어떻게 이행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네. 아마 이제 결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유엔 회원국들은 이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한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계획을 유엔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 이행 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필요하다면 법안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러한 결의안을 유엔 회원국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지켜나가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그 열쇠는 중국과 러시아도 물론 일부 쥐고 있습니다만. 네네. 그래서 지난번 중국이 발표했듯이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 행동이 얼만큼 지속적으로 연장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말씀하신 대로 이번 결의안이 나오는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요구에 따라서 몇 가지 우리가 구멍으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인력 송출 문제입니다. 네. 인력 송출에 대해서 강하게 막으려고 했지만 중국이 막았거든요. 인력 송출을 통해서 북한이 벌어들이는 돈이 뭐 2억 불이다, 3억 불이다 이런 추산들이 있습니다만 그걸 막지 못했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광물 수출에 있어서
민수용, 생계형일 경우에는 허용한다. 예외 조항을 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생계형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은 기준. 전적으로 해당 국가가 판단하는 것인데 중국이 그것을 수입을 할 때 생계형이라고 하면서 수입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북한이 수출할 때도 이거는 생계형이라고 하는 포장으로 해서 수출을 한다면 그만큼 허점이 남아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지금 뭐 금융 단속을 합니다만 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밀거래, 물밑거래, 우회거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페이퍼 컴퍼니라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거 말씀하시는 그런 거죠? 예. 그 피해가는 방법들을 북한도 끊임없이 찾을 것이고 또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최대한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계속 하여튼 버티기 작전으로 나갈 가능성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까 이 외교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청와대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외교력을 동원을 해서 관련 국가들이 촘촘하게 이 결의안들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밝힌 것으로 네, 이해합니다. 조금 전에 센터장님께서 러시아 얘기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북한 문제 또 한반도 문제를 얘기할 때 중국 얘기는 많이 다뤘거든요. 러시아에 대해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좀 덜 다룬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 유엔 결의안 이제 채택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러시아의 역할도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러 관계는 점점 더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까요? 예, 맞는 지적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미국, 중국에 힘을 쏟는 사이에 사실 러시아에 대한 외교를 좀 소홀히 한 측면이 있지 않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네. 같아요.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진 북한은 그 대안으로서 러시아와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특히 푸틴 같은 경우는 이미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역대 소련, 구소련을 포함해서 러시아까지 예.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지도자가 됐거든요. 그만큼 북한에 공을 들여온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 북한이라고 하는 정권을 탄생하게 만든 것이 구소련이었고 네. 지금 핵 미사일 문제가 나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가 바로 또 러시아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하고 따라서 앞으로 이 제재 결의안이 성실하게 이행이 되고 북한의 변화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러시아의 입장을 존중해주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밀접하게 해야 된다. 사실은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부당하게 점령을 하면서 예. 서방이 힘을 합쳐서 러시아를 제재하는 국면이었고 우리도 사실 미국과 유럽과 보조를 같이 해서 그런 측면이 아마 이번에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네. 여쭤보는 말씀 나온 김에 그러면 지금 NHK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진 하산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왜 그럼 러시아가 지금 시점에서 북한에 공들이고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것은 두 가지 점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러시아의 경제적인 실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러시아는 이 출구가 없습니다. 이 바다로 나가는 출구가. 부동항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소련으로부터 지금까지 발해왔던 것이고 그래서 이 낮은 선봉 쪽에 이 부두를 조차를 했고요. 얼지 않는 바다를 얼지 않는 바다. 거죠. 예. 그래서 이 러시아에서 이 캔 광물을 낮은 선봉을 통해서 수출하는 그 길을 열기를 원했는데 이번에 마지막까지 그것을 요구를 했고 이제 관철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낮은 항을 통해서 외국의 이 광물, 특히 러시아의 광물이 수출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이제 경제적인 실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 이번 결의안이 나오는 과정에서 북한이 중국에 대한 소원함을 굉장히 밝혔거든요. 네. 아마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자기 편을 들어준 러시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제 앞으로 그래도 러시아가 우리를 지켜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만큼 러시아로서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높아졌고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존재감을 과시함으로써 우리로서도 러시아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 네. 있겠죠. 점점 더 소원해지는 그 예. 북중 관계를 틈새를 비집고 이제 러시아가 이제 북러 관계를 좀 긴밀히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예. 그를 통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육자회담 당사국으로서 자신들의 어떤 입김을 좀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자, 이제 뭐 전체적인 그
전 세계를 통해서 또 유엔이라는 그 기구를 통해서 이제 제재가 들어갔습니다. 남과 북, 여기서 지금 남측이 조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북한에서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남측 정부가 협상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계속 언론이나 공개적인 속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핵실험과 이제 장거리 미사일 이후에 한 5월 정도에 북한의 중요 이슈가 끝나고 난 뒤에는 남북관계 어떤 경제 국면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추측들이 나오곤 했었는데요. 3.1절 기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그럼 이 경색된 남북관계 국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가 있을까요? 예, 지금으로서는 뭐 예. 남북관계 개선 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땐 이렇습니다. 북한은요,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강력히 반발을 하고 아마 군사적인 도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 억제와 응징 체제를 갖추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이거는 앞으로 이제 3월 한미 연합연습이 끝나고 5월 달에 북한의 중요한 노동당 이 대회가 끝난 후의 국면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아마 북한이 국면 전환을 위한 그런 카드를 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우리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지만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대화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허상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의 정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김정은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분명한 전환점을 만드는 때까지 아마 지금 국면을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입장이 지금 정부의 확고한 네. 입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대북 제재가 특히나 관심을 끄는 게 이제 이전에 4번 시행됐던 대북 제재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이제 사실 그때만 해도 결의안이 채택이 돼도 관련국들이 조금씩 발을 빼는 경향도 있었고 이랬거든요. 앞으로 이 제재안이 좀 실효를 보려면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고 또 관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역사상 뭐 최고로 강력한 이 대북 제재 결의안이 이제 채택된 것에서 끝나지 않고 지금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결의안을 얼마나 각국이 철저하게 이행을 해서 결국 북한이 이제 손을 들고 나와서 정말 비핵화의 길로 갈 수 있게 하느냐인데, 아무래도 우리가 늘 강조했던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중국 또 뭐 러시아의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국의 북한의 어떤 대외 교역의 90%가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고, 지금 관련된 모든 뭐 금융 제재라든가 무역의 제재 이런 부분들이 결국 중국의 이행 의지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어떤 그 구멍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과연 뭐 이것이 이제 생계형을 위한 수출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도 중국이 굉장히 자의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판단에 따라서 이 제재의 효과가 굉장히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중국이 어떤 그 국제사회의 어떤 미중 두 대국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가 이렇게 이행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런 결의안을 좀 강하게 이행하는 의지를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일단 북한이 그래서 비핵화에 대한 뭔가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일 때 네. 이후에 뭐 북한이 원하는 뭐 평화협정 체결이라든가 어떤 대화의 문을 조금 열어놓는 수순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 만약에 중국의 협조가 좀 덜하다 했을 때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에서도 아주 강력한 대북 제재 그 법안이 의회를 통과를 했고, 각국의 유럽이나 뭐 이런 뭐 호주 등 이런 여러 나라들에서 양자 제재 방안들을 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자체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지금 계속 취할 예정인데요. 예. 네. 이런 촘촘한 그런 양자 제재를 통해서도 예. 어떤 그 북한의 대북 제재 결의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유엔 밑에 그 대북 제재 위원회가 네. 계속 그런 이행 상황들을 점검을 하고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계속 점검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질문 드리기 전에 한 하겠습니다. 가지 전해드리면 이제 저희가 얘기 나누고 있는 사이에 일본 대사와 미국 대사 간 얘기가 정리가 됐는데 예. 일본 대사의 경우는 포괄적 대북 제재안을 실행해야 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미국 대사의 경우는 이제
앞서 전해드린 대로 대북 제재안 2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제재안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의 표결 때 아마 한미 1·3국의 대사들이 예. 공개 공동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네. 나온 발언으로 보이고요. 네. 예. 뭐 한미일 3국은 이번 제재 결의안에서 어느 때보다도 아주 강력한 그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이번 결의안을 추진을 해왔고 거기에 대한 이행 의지를 또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제 조금 전에 김희준 기자가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북한이 전에 비핵화 의지를 보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비핵화 의지를 보인다고 해도 확실한 어떤 걸 보여줘야만 할 텐데요.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지만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예, 지금 이제 북한은 과거에 비핵화 의지를 보이기는 했지만 사실 보이는 척만 했지 실제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게 번번이 미국도 속았고 국제사회도 속아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을 수 없다고 하는 절박한 판단이 이번 결의안으로 이제 판단이 나온 걸로 볼 수 있는데 역시 북한이 국면 전환을 위해서 과거와 같은 그런 전술적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예.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북한의 진정성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북한이 정말 비핵화 의지를 갖는다면 첫 번째 해야 할 조치가 NPT에 복귀하는 겁니다. 네. IAEA에 복귀하는 것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국제사회의 비확산 체제에 들어오고 비확산 체제에서 가동되고 있는 엄격한 사찰과 폐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IAEA 사찰관이 다시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북한이 그동안 개발했던 핵 관련된 리스트를 정확하게 보고하고 이란과 비슷한 절차라고 그렇습니다. 볼 수가 있겠군요. 지금 이란이 이제 그런 절차를 추진했지요. 그래서 IAEA가 들어가서 이란이 핵 포기와 관련된 확실한 행동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검증하고 그 검증을 바탕으로 제재를 해제하는 거란 말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북한은 하는 척하면서 제재를 완화시키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중국이 여러 차례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같이 논의하자, 육자회담에 그렇게 가동을 시키자 한다면 북한이 제재를 완화하는 조건으로 비핵화를 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트릭을 다시 말하면 속임수를 다시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북한이 비핵화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움직이는 그동안 미국이 여러 차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북한의 말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에 취해진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뿐만 아니라 양자 차원에서 취해지는 대북 관련된 제재 법안들 우리들도 아마 관련된 오늘 인권법도 통과가 됐고 했지만은 우리도 사실은 이 결의안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선도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프지만 개성공단도 우리가 먼저 중단을 한 것이고 이제는 안보리 결의안만을 가지고 김정은이가 버티고 바꾸지 않는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들을 동원을 해서 김정은이의 판단이 잘못됐고 행동이 바뀌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얼만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나가느냐. 이 과정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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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만장일치로 표결이 됐고요. 이 내용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또 김희준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